2025년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중국 군대는 실수로 몇 분 만에 목표를 타격하고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극초음속 및 초음속 미사일 계열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미사일들은 대응하거나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미사일 중 하나는 YJ-17로 대함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마치 중국의 최대 글로벌 라이벌인 미국에게 아시아 초강대국과 대만 사이에 끼어들 경우 미 해군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무기는 마하 8에 가까운 속도로 요격 미사일을 따돌릴 수 있다고 하며 제작에 필요한 정밀성과 기술은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모든 소위 무적이라고 불리는 무기는 항상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든 것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YJ-17 또 그런 경우일까요? 기획과 설계 YJ-17 또는 이글 스트라이크 17로 알려진 이 미사일은 중국 대함 미사일 진영의 핵심입니다. 이 미사일은 표준 대함 탄도 미사일이지만 무게가 알려지지 않은 탄도의 극초음속 활공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체 극초음속 설계의 핵심입니다. 발사 후 이 미사일은 부스터에 의해 마하 10의 속도로 위쪽으로 추진됩니다. 엔진은 결국 꺼지고 분리되며 미사일은 두 번째 단계인 활공 단계에 진입합니다. 이 단계에서 미사일은 마하 6에서 마하 8 사이로 비행합니다. 정확한 속도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언론은 두 번째 단계 작동 방식 때문에 이를 웨이브 라이더라고도 부릅니다. 이 미사일은 충격파를 이용해 양력을 발생시키며 이는 고속에서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제 극초음속 비행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안정성이나 양력이 아니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극한의 환경 조건을 견디는 것입니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마하 5, 즉 음속의 5배인 시속 약 3,800마일 또는 6,100km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들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램제트 엔진을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도 이런 속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활공체를 특별하게 만드는 점은 비행 중에 충격파와 고온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물체가 극초음속 비행 영역에 도달하면 물리 법칙이 다소 이상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초음속 물체, 특히 미사일이 겪지 않는 문제이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매우 특수한 분야를 공기열 역학이라고 하며 이는 미사일, 항공기, 우주선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높은 속도에서는 마찰과 압축에 의한 가열이 극심해지며 미사일의 일부 부위는 섭씨 1800도, 화씨 3270도 이상으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즈콘이나 날개 등 선단부에서 더 두드러지며 미사일의 유선형 부분은 크게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극초음속 항공기의 선단부를 따라 흐르는 공기 분자들이 강하게 압축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공기는 마찰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가볍게 산책을 할 때조차도 마찰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그 마찰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마하 5로 걷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체가 더 빨리 움직일수록 그 물체의 입장에서 볼 때 앞에 있는 공기층이 더 밀집되어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플래시는 이야기에서 극초음속으로 달릴 수 있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하면 몸이 너무 뜨거워져 바로 화장될 것입니다. 플래시의 힘은 우주 에너지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현실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고 그 중 하나가 저밀도 재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YJ-17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가장 효과적인 대함 극초음속 미사일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기꺼이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걸로 영상을 만들도록 할 리는 없으니까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특수 코팅 세라믹 재료입니다. 개방된 결정 구조를 가진 세라믹은 일반적으로 밀도가 높지 않으며 원자 간의 결합이 강해서 세라믹이 녹는 것에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엔지니어들이 계속해서 연구해온 또 다른 것은 방사율이 높은 코팅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 과학자들 역시 YJ-17에 적용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방출율이란 간단히 말해 열 에너지를 내보내는 능력이며 표면에 방사율이 높은 코팅을 입히면 열을 더 잘 방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참 어렵네요. 방사율 코팅, 높은 방사율 코팅. 이 코팅은 그 표면에서 발생하는 열을 다시 방출해서 멀리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코팅이 본체가 뜨거워지는 대신 들어오는 열을 주변 환경으로 밀어내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이런 코팅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제 사마륨 산화물이라는 히토류 물질이 세라믹 재료와 합금되었을 때 이런 방향에서 가능성을 보였고 이것이 중국 미사일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르코늄 디브라이드와 하프늄 디브라이드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걸까요? 이러한 내열 재료들은 샤프 재료라고도 불리며 말하기도 더 쉽습니다. 1970년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사용되었고 매우 성공적이어서 마하 11까지의 속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YJ-17, 이 단순한 순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자체가 물을 실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술은 분명히 기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023년 중국 과학자들은 극초음속 물체 자체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열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표면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미지의 소재는 이후 베이징에 있는 중국 항공우주공기역학 연구원에서 YJ-17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웨이브라이더 설계에 적용되어 테스트되었으며 테스트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전해지지만 자세한 내용은 물론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종류의 기술이 부족하며 이는 2023년 미국 의회 예상국 보고서에서도 명확하게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YJ-17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온뿐만 아니라 미사일은 초고속 비행 시 강력한 충격파도 견뎌야 합니다. 여러 정황을 보면 YJ-17은 웨이브라이더 미사일로 충격파를 견디는 것을 넘어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웨이브라이더는 항공기나 미사일을 포함한 미생체로 의도적으로 충격파를 만들어내고 그 충격파를 양력 표면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것을 압축 양력이라고 하며 초음속 및 극초음속 항공기에 특히 유용합니다. 보트 역시 압축 양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보트가 선수파를 타고 가는 영상을 봤다면 압축 양력이 작용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비행 중에는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후륜을 형성하려면 초음속 속도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공기와 미사일은 주로 높은 각도로 이동해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이런 충격파를 만들고 제어하기 위해 웨이브라이더는 쐐기 모양으로 설계됩니다. 웨이브라이더는 뾰족한 기수와 날카로운 앞전이 있습니다. 미사일이 이동할 때 공기는 충격면과 동체 사이에 갇히고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양력을 유지한 채로 동체 뒤쪽에서만 빠져나갑니다. 간단히 말해서 웨이브라이더 항공기를 호수 위를 튕기며 나아가는 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원리이지만 이 현상은 공중에서 일어나고 물 표면 대신 항공기가 설계 덕분에 강하게 압축한 공기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돌튕기기와는 다릅니다. 조금 더 복잡하죠? 이제 중국이 YJ-17의 이 설계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이미 한번 스타리 스카이에서 이 방식을 쓴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이 실증기는 이렇게 부스터를 분리한 뒤 자율적으로 마하 5.56 속도로 30km 이상 고도까지 비행했습니다. 모두 충격파를 이용한 결과였습니다. 스타리 스카이 EA 그래픽과 YJ-17의 이미지를 비교하면 형태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설계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더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발열 문제에 좋습니다. 공기가 더 차갑기 때문에 미사일을 식혀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높은 고도에서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양력을 발생시키려면 더 큰 날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사일에 큰 날개를 달고 싶지 않은 이유는 단지 무게만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큰 날개는 미사일이 저고도로 내려왔을 때 다루기 힘들어질 수 있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의해 더 쉽게 탐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새로운 냉각 표면 소재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시원함을 유지하기 위해 굳이 고고도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작동 시 고고도로 상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이브라이더 및 두 번째 문제는 속도에 따라 양력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캐럿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스타리 스카이에 실제 적용됐고 YJ-17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캐럿윙은 다양한 마하 속도에서 양력을 유지하며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런 점에서 YJ-17은 가장 진보된 극초음속 미사일 중 하나입니다. 2025년 중국 승전 기념일 퍼레이드에서 처음 공개돼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모스크바와 워싱턴에서는 중국의 주요 경쟁자들이 이 미사일이 던지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용 방식과 중국의 경쟁자들에게 미치는 전략적 영향. YJ-17은 지상 및 함정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로 대기권 가장자리까지 상승한 뒤 부스터를 분리하고 목표물을 향해 활공합니다. 이러한 운용 방식은 기존의 탄도미사일보다 탐지가 더 어렵게 만듭니다. 모든 극초음속 미사일이 초음속 미사일과 다른 점은 마하 5 이상의 속도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속도에서 요격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어렵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이 비행 중에 궤도를 바꾸기 시작하면 공중에서 격추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YJ-17은 예리하고 자연스러운 종방향 기동을 하며
Y축과 Z축으로 빠르게 진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사일은 어떻게 쓰일까요? 사거리가 얼마인지, 어떤 종류의 탄두를 탑재할 것인지도 모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YJ-17의 설계는 몇 년 먼저 개발된 극초음속 미사일 DF-17을 기반으로 하며 DF-17에 대한 정보는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DF-17 역시 약 11m, 즉 36피트 길이의 극초음속 활공체를 사용하며 무게는 약 15톤, 즉 33,000파운드에 달합니다. 이 미사일에 탑재된 탄도의 종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국무부는 핵 능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측 논평자들은 이 미사일이 재래식 탄두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폭발은 하지만 주변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지 않는 탄두를 가리키는 군사용 표현입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YJ-17A 탄두가 600폭파운드에서 1100파운드 사이의 고폭 관통탄이라고 언급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은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 구성에서 DF-17A 작전 사거리는 약 990마일, 즉 1600km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발사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다시 말해보시죠. 전부 극비입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배치되면 대만 침공에 사용되고 DF-17이 오키나와 등 미국 군사 목표를 겨냥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지만 수치와 의도는 대략 맞아떨어집니다. YJ-17은 대한 극초음속 미사일이기 때문에 지상 목표물이 아니라 해상 목표물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이 미사일이 실제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여러 발이 같은 목표를 향해 발사된다면 운이 없는 함선의 시스템이 위협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것이고, 남아있는 미사일들이 함선을 침몰시키기 전에 한두 발 정도만 요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YJ-17은 빠른 속도로 100헬이 떨어진 함선에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발사 지점에서 약 1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는 너무나도 빠른 속도라서 대부분의 승조원들은 충격에 대비할 시간조차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의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실제로 극초음속 미사일은 매우 강력하지만 무적은 아닙니다. 우선 지상 발사 미사일과 해상 발사 미사일 모두 발사대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추적이 가능합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발사장은 너무 잘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그리고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들은 경쟁국이나 적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발사장을 면밀히 주시합니다. 발사장을 관찰하고 지휘 체계 누군가에게 활동 증가나 발사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개발된 전담 정보 조직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함정이 YJ-17 미사일을 발사해 미군 지휘부가 자국 병력 겨냥임을 확인하면 미국은 중국의 발사 능력을 무력화하려 보복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시다시피 날아가는 판원을 맞추려 하기보다는 발사자를 공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발사대나 함정이 파괴되더라도 극초음속 미사일은 공중에서 요격될 수 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일부 미사일이 방어망을 뚫고 지나갈 가능성은 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작동 방식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목표 도달 전 속도가 감소하는 듯합니다. 그 이유는 극초음속 속도로 이동할 때 미사일 주위에 플라즈마 콘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플라즈마에 둘러싸이면 미사일은 통신도 할 수 없고 센서도 사용할 수 없어 목표 조준이 힘듭니다. 이 때문에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극초음속 미사일이 목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액체 분선 냉각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원자친화성 액체를 미사일의 맨 앞부분에 주입하면 투명한 창이 형성되어 극초음속 속도에서도 데이터 링크가 작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방법으로 YJ-17은 비행 중 경로 변경이나 목표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 사례는 없어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며 모든 것이 극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했으나 현장 보고에 따르면 최종 접근 시 속도가 느려져 격추가 쉬워졌다고 합니다. 미사일을 멀리서 격추하는 게 더 좋지만 근접 방어라도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은 최소 한 발의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과 틴잘 탄도미사일을 격추했습니다. 틴잘 미사일은 마하 10에 도달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만큼 기동성은 높지 않습니다. 리 해군의 S-6는 가장 최신 발전된 요격 미사일로 패트리어트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어느 정도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같은 철학으로 무장을 강화합니다.
영국에서는 현재 생산 중인 두 종류의 프리기탄 모두 SU과 다른 스탠다드 시리즈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마크 41 수직 발사관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영국 해군의 프리기탐도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영국에서 개발 중인 드래곤 파이어 레이저도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에 활용될 수 있어 저희가 영상에서 다룬 다른 군사 기술입니다. 비록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지만 미사일의 표적 지정 및 항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켜 이른바 소프트킬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는 또 다른 방법은 단순히 피하는 것입니다. 미사일은 발사 전에 목표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아야 하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목표물을 포착해야 합니다. 함선의 경우 함선이 움직이고 있다면 이 과정이 더 어려워집니다. 미사일이 실시간 추적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 함선이 정지해 있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몇 분 만에 함선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함선이 움직여 위험 지역을 벗어나면 미사일이 맞출 수 없습니다. 미사일은 정보를 갈망하는 셈이죠. 이 약점은 미사일이 극초음속으로 비행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 플라즈마 콘에 둘러싸이면 정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선 지휘관이 YJ-17 미사일 이 접근 중임을 알면 같은 항로와 속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해피 기동이 이루어질 것이고 YJ-17 미사일은 속도를 늦출 때까지 함선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사일이 목표를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사일이 정보를 받으려 속도를 늦추면 함선은 전자전 방해나 기만, 요격 미사일로 이를 격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사일로 함선을 명중시키는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도 두 가지 이유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는 미사일이 미디어가 믿게 하는 것만큼 정밀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유도 시스템도 비행 중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함선은 움직여서 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사일은 단순히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후티 반군은 주로 무방비 상선을 대상으로 약 28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실제로는 45발만이 무언가에 명중했고 단 2척의 선박만이 침몰했습니다. 명중률은 약 17%에 불과하며 실제 군함에 대한 명중률은 0%입니다. 후티 반군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없지만 그들의 유도 미사일이 반드시 명중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미사일로 선박을 명중시키기 어려운 이유는 승무원들이 항상 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미국, 중국을 비롯한 다른 해군의 선박 승무원들이 수년간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시뮬레이션을 반복해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승무원들과 지휘관들은 회피 기동의 세부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속도로 어떤 항로를 취해야 하는지, 어떤 기만 장치를 배치해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대응 사격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모든 다른 미사일 요격 절차 요소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 기사에서 톰 샤프, 전직 영국 해군 군함 함장이자 대공전 전문가인 그는 P-270 모스크바 대함 미사일 SSN-22선번으로도 알려짐이가 발사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해야 했던 정확한 대미사일 절차를 아직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해군 승조원들은 미사일에 대비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너무 자주 해 실제 발사 시 자동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정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YJ-17은 인상적이고 치명적인 대함 미사일이며 중국의 경쟁국들이 우려하는 것도 충분히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무적의 무기는 아닙니다. 어떤 무기도 무적은 아닙니다. 소모전 관점에서 보면 YJ-17 한 발의 가격은 2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더 큰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해군의 SM-6 미사일은 한 발당 400만 달러가 들고 보통 한 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두 발을 발사해야 합니다. YJ-17, 이 목표물을 명중하지 못하더라도 방어 예산을 서서히 갉아먹으면서 소모전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J-17은 중국의 동부 해상 전력에 있어 엄청난 도약입니다. 오랜만에 중국이 최대 라이벌인 미국조차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는 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확정된 일처럼 보이는데 미국 해군이 이에 대응하더라도 자국 함선을 향해 날아오는 모든 YJ-17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YJ-17, 이 독자적인 설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미국 지휘부에게 이 질문은 더욱 답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공개된 완전히 새로운 중국 미사일 계열의 일원일 뿐입니다. YJ 계열과 국제 수출. YJ 계열 신형 미사일 중 가장 작고 덜 위협적인 것은 YJ-15입니다. 이 미사일은 극초음속이 아닌 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램제트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크기로 보아 YJ-17에 비해
파괴력은 훨씬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의 항공모함 기반 다목적 전투기인 J-15 전투기에 탑재될 것이라는 추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고속이지만 고고도 비행용이 아니고 사거리도 수백 킬로미터로 YJ-17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YJ-19가 있는데 이것 역시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이지만 YJ-17과는 다른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공기 흡입식 스크램 제트 엔진을 사용하여 마하 10 이상의 극초음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YJ-17, 이 다소 낮은 속도로 활공하는 것과 달리 이 설계는 장거리에서도 극초음속을 유지합니다.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은 이 미사일이 날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이 어뢰 발사관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중국 잠수함에서 이 미사일을 볼 수 있어 중국의 수중 전력이 크게 강화됩니다. 또 다른 설계는 독특하게 공개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식이나 다른 축하 행사 때 공중에 총을 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적어도 독립분석가들은 2022년 중국 해군 창설 73주년 기념행사에서 55형 구축함이 이전에 본 적 없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2025년 승리의 날 퍼레이드에서 바로 그 미사일이 YJ-20으로 공개되었을 때 그 디자인이 동일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YJ-20은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웨이브라이더 대신 쌍원뿔형 설계를 사용합니다. YJ-17과 마찬가지로 이 미사일은 수상함에서 발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잠수함이나 HUK 폭격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YJ 시리즈 중 가장 큰 모델로 비행 경로의 마지막 단계에서 거의 수직에 가까운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 설계는 YJ-21입니다. 이 대함 미사일은 2023년에 공개되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처럼 고속 기동 능력은 없지만 중국 측 주장에 따르면 순항 속도 마하 6, 중말 속도 마하 10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미사일은 대략 1500km, 약 930마일의 작전 사거리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며 함정이나 HUK 폭격기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흥미로운 점은 YJ-21E라는 수출형 모델도 설계되었다는 것이고 YJ-17, 이 파키스탄에 판매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는 점입니다. 사실이라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확산은 전 세계 경쟁자들이 우려하던 대로 불가피합니다. 파키스탄의 YJ-17 도입은 한가르급 잠수함 프로그램의 일부로 알려져 있으며 2015년 두 나라가 맺은 50억 달러 협정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파키스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계약에 따르면 중국 선박해양국제공사가 파키스탄을 위해 잠수함 4척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4척은 이미 모두 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카라치에서 동일한 설계의 추가 잠수함 4척이 건조 중입니다. YJ-17은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아니었으며 파키스탄과 중국 간의 협정에 포함된 기술 이전 TOT 계약의 일부였습니다. 확산의 관점에서 볼 때 파키스탄이 단순히 YJ-17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사일을 현지에서 제작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설계도까지 획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키스탄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함 무기 가운데 하나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인도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해군, 특히 거의 전무하지만 성장 중인 항공모함 전단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도 해군 전력 강화 외에도 인도는 대공 방어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S-400 시스템 5기를 구매해 3기를 운용 중이며 나머지 2기는 2026년 여름 추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YJ-17은 대규모 충돌 시 파키스탄이 인도의 대공 방어를 무력화할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수출용 YJ-17 이 변형에 대한 지속적인 소문이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나토와 보조를 맞추지 않는 국가들에게 자국 무기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로는 세르비아를 초음속 CM-400AKG 공대지 및 대레이더 미사일로 무장시킨 것입니다. 이는 부치치 대통령이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코소보가 세르비아를 공격할 적기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서방과 꼭 보조를 맞추는 것은 아닌 국가들에게 무기를 제공할 기회를 경제적 필요 때문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중요한 동맹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이 이 미사일을 수백만 달러에 생산할 수 있다면 미국이 선호하는 국가들에 맞서 동맹국을 무장시키는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고려해보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중국은 주요 적국들과 마찬가지로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무기들이 주로 대함,
그리고 대지 전투의 미래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인 중국이 현재 러시아, 미국과 벌이는 3파전 극초음속 무기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대에 들어 전 세계적인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지금, 적어도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모든 주요 군사 강국들이 극초음속 기술과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책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무기가 실제로 쓰이지 않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